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는 순간 여야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반면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안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요. 여야 의원들 각각 연결해서요. 공수처법 통과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연결됐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다널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서 여야 간에 굉장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먼저 공수처 출범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네, 이제 추천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서 후보자 선정이 되면 네. 바로 즉시라도 출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저희가 한 2, 3개월 전에 그 공수처를 준비하는 공수처를 준비하는 그 조직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네네.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공수처의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마련도 충분히 되어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요. 또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이 이제 물적 설비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좀 챙기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런 것도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공수처장 임명과 그리고 공수처 수사검사 임명이 완료되면 인적 부분만 완수가 되면 아마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그 입장 표명이 있었는데 내년 초에는 공수처장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입법 폭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청문회를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내놨는데요. 사실 이 청문회도 만만치 않은 절차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과거에 보게 되면 그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철저하게 공수처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검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증하는 과정은 정말 국민 앞에 공수처처장으로서 그것도 초대 공수처처장 후보자이기 때문에 적격 여부가 적격한 후보인지 그리고 그걸 또 더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어떤 검증도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생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격 요건도 있어야 되고요. 법조인, 법조계, 경력도 있어야 되고 너무나 이게 집중되다 보니까 다들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실제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 저도 네.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네. 굉장히 훌륭한 덕망이 있으신 법조계 인사들이 공수처 후보로 오르는 거를 좀 고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러나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추천을 아마 이미 지금 받은 분들 중에서도 처장 후보자로서 충분하신 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들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 투표까지 갔을 때 5표 이상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후보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네. 또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추천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하니까 어쩔지 모르겠지만 또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또 좋은 분들이 추천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차 회까지 갔다가 6표를 득하지 못해서 계속 무산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오늘요.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또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굉장히 지금 편파적이다. 이 형평성에 무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선은 기일이 2일에서 10일로 오늘로 연기가 되었던 거였잖아요. 네네. 근데 연기했던 것을 이유를 보게 되면 윤석열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심의기일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그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10시에 열려서 11시 반에 잠깐 정해 있다가 다시 이제 오후 2시쯤 이렇게 열리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네. 절차적인 어떤 부분을 굉장히 깐깐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특별 변호인이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피 사유라든가 네. 열람복사 이런 것들 등장하는 것들도 메모까지 해가게 하면서 최대한 그러한 것들을 보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렇게 쉽게 예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굉장히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측의 네. 징계 대상자의 굉장히 좀 그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 측의 입장 뭐 아시겠지만 이 정한준 교수나 안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좀 민주당 쪽에 편향되어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윤 총장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분들은 제가 어떤 분들인지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네네. 판사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징계위원회나 이런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들이 정말 아주 엄격한 기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징계 사유가 되는 해당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검증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소명하는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성 본인들의 이런 것들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쪽 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약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하다 보면 내 편인 사람을 징계위원회로 넣어달라는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네. 받아들인 거는 모두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 해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이 입장 내신 거 저도 전문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낙태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때 공청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정부 법안 낙태죄 이 법안에 대해서 네.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20대, 30대 여성이기 때문에 20, 30대 여성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네. 20, 30대 여성의 그 여론조사나 진술인의 전문가의 경험적 진술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녹취록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과거에는 낙태가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네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남성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의식을 느끼고 낙태죄가 남성의 문제라고 바라보는 그 공통의 책임감과 문제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법대에서 헌법을 항상 배울 때 낙태죄 이야기하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여성의 자기결정권 충돌 문제를 넘어서서 이것은 여성의 심각한 생존권 문제이다. 그래서 자기결정권 문제를 넘어선 여성의 생존권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 전문가에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질문을 네네. 이제 좀 너무 곡해해서 왜 남성의 시각이 필요하냐라는 쪽으로 해서 제 질문이 여성의 삶을 짓밟은 망언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그렇군요. 아니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헌재에서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낸 개정안은 사실은 조건부예요. 아시겠지만. 14주까지는 전면적으로 낙태죄는 없지만 24주 조건입니다. 분명히 헌재보다 후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성 단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정부안에 대해서도 제가 법률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사각지대로 놔버리면 낙태죄를 처벌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바라보는 법률가적인 시점에서 보게 되면 형사법적으로 뭔가를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 요건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14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떻게 특정 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당장에 그 14주라고 하는 것은 태아의 어떤 그것만으로는 추정하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여성의 진술을 통해가지고 생리일로부터 평가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헌법상 피의자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당사자인 여성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도대체 14주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구성요건상 형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참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라고 평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주자였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네. 어제 첫 주자셨습니다. 발언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됐었죠. 네. 한 3시간 남짓됐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뭐 준비하시는데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겁니까? 하루 정도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상황이 의사 계속 일정이 어떻게 될지 법사위 처리 과정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당이 마음대로 한 거라서 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할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막 하루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한 10시간 정도 네네. 발언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0시간이요. 오후 2시에 네. 오후 2시에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보면 어저께 그러니까 밤 12시에 정규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24시까지 그래서 10시간 정도 혼자 올라가서 10시간 동안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네. 쟁점 적은 법안들 안건들을 먼저 처리를 하는 바람에 그렇죠. 많이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남짓했는데요.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첫 주자가 되셨습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문제점은 이게 권력형 그런 이 야권 뭐 사찰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권력이 좌우해서 야권을 사찰하고 권력형 비리는 은폐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문제점들에서 제가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왜냐하니까 울산 2년 여전인데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네. 어떤 지금 뭐 이미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네. 울산 경찰청의 인력들이 제 주변을 마구잡이로 뒤진 다음에 선거 전에 그걸 가지고서 온 동네 다 지금 언론 보도를 하게 하고 네. 결국 선거에 지극히 큰 악영향을 주어놓고 나중에 김기현에 대해서 아무것도 죄가 없다고 이렇게 밝혀지니 이런 형태로 해서 권력이 수사권을 남용해서 네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 피해자로서의 증언과 동시에 그 폐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특히 제가 이제 또 판사 출신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사 출신이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검찰 편든다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서 네네. 검찰하고 별 관계가 없는 판사의 편에서 네. 이 사안을 봤을 때 법조인으로서의 시각이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그 전이었군요. 의원님 발언이. 이제 기왕 법이 마련됐으니까 객관적인 인물을 찾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객관적인 인물은 어떤 분일까요? 네, 어저께 제가 발언하면서 네.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냥 저 혼자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에게 여러 차례 제안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 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처 자체가 이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있으니 그렇다면 기왕의 법을 정리해서 운용할 것 같으면 객관적인 인물을 찾자. 여도 야도 서로 그 정도 같으면 용인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람을 찾자고 논의가 있었고요. 계속해서 그런 논의를 해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에서 무조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네. 검찰 출신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또 그것도 결렬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를 정의 검사 출신이 그러면 청와대에서 싫다고 한다면 판사 출신 중에서 고르자. 그 대신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세우도록 서로 합의를 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네.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야당이고 우리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야권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 같으면 그래도 중립성을 100%는 아니지만 50% 정도라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저희들이 동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네. 그게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을 놓고서 아마 거론도 했었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권 측에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요 며칠 동안 이제 야당에서는 여당의 이 법안 처리를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쟁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장외 투쟁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검토하고 계신? 사실 이게 장외 투쟁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장외 네네. 투쟁이라 하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 그렇죠. 상황에서 네네. 대규모 인력을 모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특히 공수처라고 하는 이슈 자체가 네. 국민들이 직접적 사망하고는 이 연결이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상 자체가. 네네. 그렇죠. 대상자가 그게 일반 국민들이 아니다 보니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장애 투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떻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남아 있는 방법이 지금 마구 밀어붙이니까 인사청문회밖에 없는 셈인데 네. 인사청문회 해봐야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24번 정도라고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데 24번이나 다 임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그냥 요식행위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서 네. 이 청문회가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 그뿐만 아니라 아예 자료를 안 내거든요. 자료 제출하라고 하면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예 안 내버리고 여당에서는 그냥 묵인해버리고 하루하루만 떼우면 되니까 하루 아침 나와가지고 아이고 자료가 없는데 그러고 떼우다가 밤 12시 되면 땡 해버리니까 검증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사청문회 때 좀 시끄러웠던 사람이 일 잘하더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으니 인사청문회 네. 알기를 무섭게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네, 저처럼 제3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땐 여야 공수가 바뀌면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된 기억이 있긴 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마다. 네. 의원님 오늘 징계위원회 얘기 좀 해주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위원들 공정성을 문제 삼고 계세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공정성 문제가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명확하게 위헌적인 것입니다. 이게 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이제 형사 재판을 한다고 치면 검사거든. 검사가 징계 요구를 하고 기소를 하듯이 징계 요구를 한 것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 징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죠. 그 재판부의 징계위원 그러니까 판사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해놓고 재판을 하는 담당을 판사를 검사가 지명하니까 이게 무슨 이게 공정성 말을 끝낼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기소해놓고 내가 재판하는 것이다 이 말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의원님 일각에서는 모든 이게 검찰 법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규정상 해당 부처의 장이 이런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리면은 이 위원들을 지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률도 읽어보지도 안 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상상 속에 소설을 쓰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네. 법관 징계법이 하나 있고 네네. 검사 징계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령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법관은 법관 징계법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검사는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네네. 그 나머지 공무원들의 경우는 전부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공무원 징계령에 의하면 그 대통령령입니다. 법률도 아니고 거기에 의하면 그 중앙징계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을 맡게 돼 있고요. 네. 그 징계위원은 위촉을 국무총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계가 들어가면 5급 이상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위원회인 곳에서 네, 국무총리 산하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시간이 다 청문회 얘기를 돼서 누가 그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배분 문제가 있어서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네,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구해줘 지구가 준비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